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오늘은 전기기사 필기, 전기자기학 공부하시면서 좀 굉장히 어려운데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고 해서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2018년도 1회 14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의 조건이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입니다. 우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벡터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개와 전속 밀도의 관계, 그리고 유전율, 그리고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제가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벡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우리는 물리에서 그 크기와 방향으로 나타낼 때 벡터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벡터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이런 0점에서 출발한 A의 선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이 선은 우리가 힘의 방향과 크기를 나타내는 선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전기력선을 나타내는 뭐 그런 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A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A선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 A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번에 갔지만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 X방향으로 3만큼 간 뒤에 Y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X방향의 A를 AX라고 나타내고요. Y방향의 A를 AY라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A의 이 선을 벡터로 나타내면 이 A는 AX방향으로 3만큼 이동한 선과 Y방향으로 4만큼 이동한 선으로 A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벡터로 나타내어집니다. 여기서 요 AX, AY 이것들을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AX는 X 성분, AY는 Y 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 물을 H2O라고 하죠.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서 물이 돼요. 그죠? H2, 수소와 산소를 물의 성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A의 선을 X방향으로 3만큼의 X성분, 그 다음에 Y방향으로 4만큼의 Y성분이 더해진 벡터다. 이렇게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좀 더 고차원적인 거 한번 해볼까요? 좀 전에는 성분이, 즉 방향이 X방향과 Y방향 밖에 없었는데 지금 제가 그려놓은 건 Z방향이 더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 벡터는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나타내는 공간 벡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A선을 나타내 볼까요? 벡터로 나타내면 이것도 좀 전에 했던 거와 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A는 X방향으로 3만큼, 그죠? X방향으로 3만큼, 그리고 Z방향으로 5만큼, 그리고 Y방향으로 4만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방향으로 3만큼, AX방향, 그죠? 그 다음에 Z는 AZ방향, 그 다음에 Y는 AY방향의 성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AX방향으로 3만큼, 그 다음에 Y방향으로 4만큼 이동했죠. 그래서 4, AY방향으로 4만큼, 플러스 Z방향으로 5만큼. 그래서 5AZ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전개, 그리고 전개의 세기, 그리고 전속 밀도, 그리고 유전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의 세기, 전속 밀도, 유전율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개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자, 어떤 두 물체에 한쪽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고 한쪽에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어 있으면 이 두 개의 전하는 양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영향을 주는 걸 이제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실험에 의해서 이 힘은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을 해냈어요. 어떻게 작용하냐면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런 식으로 힘은 작용을 한다. 이 실험에 의해서 이렇게 발견되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선들을 전기력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는 이런 전기력 선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을 전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력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체를 유전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 전기력선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물체들을 다 유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공기의 유전체, 공기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공기가 있다면 이때 유전체는 공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자기학 배울 때 흔히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전율은 뭐냐면 이 전기력 선을, 이 전기력을 전달하는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비율의 기준은 공기입니다. 공기, 진공. 그래서 진공 중의 유전율,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과 비유전율 이렇게 나타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단위는 파라드 퍼 메타. 이 유전율은 정해진 거예요. 공기의 유전율은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기의 유전율이 기준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리의 유전율이다 하면 이 공기의 유전율의 몇 배, 예를 들어서 뭐 4배다 하면은 유리의 유전율은 공기의 유전율의 4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수를 비유전율이라고 해요. 비유전율. 그래서 뭐 변압기 오일의 비유전율은 뭐 4.5다. 뭐 종이의 비유전율은 3.5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때의 변압기 오일의 유전율을 구한다 하면 여기다가 공기 중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 이 유전율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8.85 곱하기 10의 12승을 곱하면 그때 그 변압기 오일의 유전율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전기력을 전달하는 물체, 유전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유전체가 전기력을 전달하는 비율을 유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전개 설명하고 이렇게 넘어갔죠. 요 전개의 세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로 나타내어지는데 우선 전기력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에다가 이 유전율을 나눠서 전기력선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전기력선 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 전기력선의 밀도를 전개의 세기라고 했잖아요. 밀도를 구하려면 이 전기력선 수에다가 면적을 나눠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전개의 세기는 입시론 S분의 전하량, 단위는 볼트 퍼 메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 면적의 전개의 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면적에다가 이 유전율, 이 공기의 유전율을 곱하고 그 곱한 값에 이 전하의 전하량으로 나눠주면 이 점의 전개의 세기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같은 면적인데 여기는 전기력선이 3개고 여기는 2개죠. 자, 이 면적에는 전기력선이 3개고 이 면적에는 전기력선이 2개랍니다. 그리고 어느 그 공간에 전개의 세기가 더 크죠? 이 공간에 전개의 세기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전개의 세기는 그 면적의 그 전기력선의 밀도로 전개의 세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 공식은 이렇게 된다는 거, 요 중요한 거니까 꼭 암기해 두시고요. 또 전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전기력선의 묶음이란 뜻인데 왜 이걸 사용하냐면 전기력선의 개수가 유전율 분의 전하량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유전율이 달라지면 이 전기력의 개수도 달라지겠죠. 전기력선의 개수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똑똑하신 분들이 이거 유전체마다 전기력선의 그 개수가 달라지면 각 그 계산하기도 어렵고 그 어떤 걸 하나 기준으로 해서 뭔가 식을 도출해내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 이 전하량이 1쿨롱이면 전기력선은 하나만 나오는 걸로 우리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전기력선이 아니라 우리 이것을 전속이라고 부르자 해서 그 똑똑하신 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1쿨롱이면
전속도 1이 되고요. 전하량이 2 쿨롱이면 전속도 2가 됩니다. 그래서 전하량이 Q 쿨롱이면 전속도 전하량과 같은 크기를 가져요. 즉 전기력선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유전율 분의 Q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유전율을 곱해주면 바로 전하량이 나오죠. 그래서 전기력선 수에다가 이 전기력선 수에다가 유전율을 곱하면 전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속 밀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죠? 이 전속에다가 면적으로 나누면 되죠. 이 전속, 이 전하량과 같은 크기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속 밀도는 S분의 전하량 Q가 됩니다. 그래서 D로 나타내고요. 단위는 쿨롱 퍼 메다 제곱.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자, 보면 이제 전속 밀도와 전개의 관계를 좀 보면 전개의 세기는 유전율 곱하기 면적분의 Q,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면적분의 Q, 전하량, 이렇게 나타내어지죠. 그래서 이 D에다, 이 2에다가, 전개의 세기 2에다가 유전율을 곱해주면 얘랑 약분돼서 S분의 Q만 남죠. 그래서 S분의 Q, 전속 밀도와 같죠. 그래서 전속 밀도는 이 전개의 세기에다가 유전율을 곱한 값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의 세기를 기준으로 나타내어 볼까요? 전개의 세기 기준으로 나타내면 이 전개의 이 유전율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유전율 분의 전속 밀도 2와 같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는 이렇게 두 가지 관계로, 이런 관계로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니까 이것도 역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개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공간, 전개의 세기는 전기력선의 밀도, 그 다음에 전속은 전기력선의 묶음,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이 전기력선의 묶음을, 쿨롱이라고 했죠? 전기력선의 묶음의 밀도, 면적으로 나눠준 밀도, 그리고 유전체는 전기력을 전달하는 물체, 그 다음에 유전율은 전기력을 전달하는 비율,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요 내용 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에 대해서 또 간단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쪽에 유리가 있고요. 이쪽 면은 공기입니다. 이 공기에서 전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유리를 지나가면 이 유리에서의 전개의 방향은 이렇게 꺾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전개가 굴절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물속에다가 젓가락 이렇게 쭉 비스듬하게 집어넣으면 젓가락이 이렇게 휘어 보이죠? 그것처럼 전개도 어떤 다른 유전체를 만나면 이렇게 굴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이렇게 굴절한다고 했죠. 전개는 전기력선이 존재하는 곳을 전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개의 진행 방향이 곧 전기력선의 진행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 그리고 전속, 우리 뭐라고 했죠? 전기력선의 묶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개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 전속 밀도의 방향도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전속의 방향도 이 방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진행하는 전개의 크기를 E1이라고 하고요. 이쪽으로 굴절돼서 꺾어지는 전개를 E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전속 밀도를 E1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굴절된 전속 밀도를 D2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에 배운 벡터로 이 전개와 전속 밀도를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렇게 구분을 지어 놨습니다. 이쪽 방향을 X축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E1, 이 공기 중에 있는 전개의 세기를 해석을 하면 X방향으로 이만큼, 그죠? 우선 Y방향으로 먼저 할까요? Y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후에 X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했다는 얘기죠. 요 Y방향으로 이동한 그 전개의 성분을 EY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EY1이라고 할까요? EY1. 그리고 X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한 방향을
2x1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때에 전개의 색이 E1은 2x1 플러스 2y1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전속 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dy1 x1 x1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기 중의 전속 밀도 d1을 dx1 플러스 dy1 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유전체가 유리인 곳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x축이라고 하면 이때 전개의 세기는 x축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y축으로 이만큼 내려간 벡터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을 2x2, 이쪽을 2y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체가 유리인 이때 전개의 세기는 2x2 플러스 2y2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전속 밀도도 마찬가지겠죠. x2 dy2 그래서 이때 이 전속 밀도를 벡터로 나타내면 dx2 플러스 dy2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꼭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경계면과 수직인 성분의 전속 밀도는 서로 같다. 즉, 수직인 성분. 이 경계면과 수직인 성분은 이 x축이 되겠죠. 그래서 dx1과 수직인 성분 dx1과 dx2 전속 밀도 dx2는 같습니다. 자, 이거를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자, 여기를 세타1이라고 두고 여기를 세타2라고 두면, 자, 이 세타1 코사인 세타1은 빗변분의 밑변이죠. 그래서 d1분의 dx1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dx1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d1은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d1 코사인 세타 1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d1 코사인 세타 1은 d2 코사인 세타 2 이렇게도 나타내어질 수 있고요. 우리 좀 전에 전속 밀도와 전개의 세기와의 관계 d는 입시론 2 요거 배웠죠? 그래서 dx1은 입시론 1 곱하기 2x1과 같다. 이 공기 중의 유전율을 입시론 1이라고 하고 이 유리의 유전율을 입시론 2라고 하면 이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크기는 유전율, 이 유전율 곱하기 여기에 x성분의 전개의 세기와 같다. 이거는 dx2와 또 같다고 했죠. dx2는 입시론 2 여기에서의 이 유리의 유전율 곱하기 2x2 여기에서의 전개의 세기를 서로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이런 식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경계면과 수직인 성분의 전속 밀도는 서로 같다. 이게 1번 조건이고요. 2번 조건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2번 조건은 경계면의 수평인 전개의 세기는 서로 같다. 이게 2번 조건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y1과 수평인 조건, 수평은 경계면이 y축이니까 이 y축과 수평인 조건은 요 2y가 되겠죠. 그래서 이 y1과 이 y2는 서로 같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y1을 삼각함수로 나타내면 sin 이렇게 되죠. 그래서 sin 세타 1은 2원분의 2y1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y1으로 식을 나타내면 이 y1은 2원 sin 세타 1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y2도 2 sin 세타 2와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전개의 세기 2는 전속 밀도의 유전율을 나눈 값이랑 같죠.
전속 밀도와 전개의 세기 관계에서 이런 식을 유도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나타내어질 수 있냐면 EY1은 유전율 1번 분의 DY1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EY2와 같다고 했죠. EY2는 유전율 2의 분의 DY2와 같다.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경계면과 수평인 성분의 전개의 세기는 서로 같다. 두 번째 조건이고요. 세 번째 조건은 유전율 2번 탄젠트 세타 1은 유전율 1번 탄젠트 세타 2와 같다. 요것도 세 번째 조건인데 요거는 이 문제에 관계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경계면과 수직인 이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이 경계면과 이 수평인 선을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가 법선인 방향일 때는 전속 밀도가 1번 유전율의 전속 밀도와 2번 유전율의 전속 밀도가 서로 같고 전개의 세기와 전속 밀도가 이 접선인 방향일 때는 이 입실은 1번 유전체의 전개의 세기와 2번 유전체의 전개의 세기는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벡터,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전속 밀도, 유전율,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유전체의 경계면의 조건까지 배웠어요. 이걸 다 통틀어서 알게 되면 2018년도 1회 14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회 14번을 보면 자, x가 0인 무한평면을 경계면으로 하여 x가 0, 이 점을 얘기하는 거죠. 이 0인 무한평면을 경계면으로 하여, 그래서 경계면이 이 y축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경계면이란 얘기예요. 자, 이 y축을 경계면으로 하여 x가 0보다 작은 영역, x가 0보다 작은 영역이면은 음수, 마이너스죠. 우리 이거 그래프 그릴 때 이쪽을 플러스 1, 2, 3 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쪽 부분이 0보다 작은 부분, 아니 0보다 작은 부분이죠, x가. 그래서 0보다 작은 영역의 비유전율, 여기에서의 비유전율이 입시론 R1이 2랍니다. 그럼 이때 유전율 어떻게 될까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이죠. 그래서 이때 유전율은 2 입시론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 면에 있는 이 부분에 있는 유전체의 유전율은 2 입시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x가 0보다 큰 영역, 이쪽을 의미하는 거죠. 이쪽에 비유전율이 4랍니다. 그럼 이때 유전율, 여기가 입시론 1이라고 하고요. 입시론 2는 입시론 제로 곱하기 입시론 R의 2 하면 4니까 4 입시론 제로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쪽의 유전율은 2 입시론 제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의 유전율은 2라고 하겠습니다. 1이라고 하고 4 입시론 제로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론 R1인 유전체 내에서 전개가 20AX 마이너스 10AY 플러스 5XY 볼트 퍼 메타. 자, 이걸 보면은 벡터로 표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벡터로 표현된 게 방향이 3개네요. X, Y, Z. 그죠? 그래서 X 방향, Y, 그리고 Z 방향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Z 방향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서 이쪽 면,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지금 보이시는 이 사각형 육면체가 입시론 2의 유전율을 가진 유전체고요. 여기가 이쪽 면이 입시론 1의 유전율을 가진 유전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좀 비유해서 얘기하면 이쪽은 공기라고 하고요. 유전체가 이쪽은 공기라고 하고 이쪽 면은 공기라고 하고 이쪽은 비유전율이 4인 뭐 유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입시론 R1
즉, 이 공기 중에서 유전체 전개의 세기, 공기 중이라고 하면은 이 유전율이, 공기 중에 유전율이 돼서 좀 말이 좀 안 되고요. 공기 중이 아닌 무슨 다른 유전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런 유전체 부분에서, 전개가, 예, 이런 방향으로 입사를 했답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입사를 하면, X 방향으로 20.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 점에서, Z 방향으로 5만큼. Z 방향이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쪽 방향으로 5만큼. 그 다음에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10만큼. 그리고 X 방향으로 20만큼. X 방향으로 20만큼.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려지는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전개의 세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때, 이때 X가 0보다 큰 영역. 예, 유전율 2인 이 영역에서의 전속 밀도를 구해라.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보면 이 D의 이 유전체, 이 입실론 2의 유전체의 전속 밀도는 어떤 수의 dxe 플러스 어떤 수의 dy2 어떤 수의 dx2 이런 식으로 나타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찾으면 됩니다. 자, 우선 우리 좀 전에 그 유전체 서로 다른 유전체 경계면에서 경계면과 수직 성분은 그 양쪽의 전속 밀도가 같다고 했죠. 여기서의 수직 성분은 어떤 성분일까요? X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수직. 이 유전체와 수직인 성분은 X 성분. 그죠? 그래서 수직인 성분은 X 성분이고요. 수평인 성분을 찾아볼까요? 수평인 성분은 우선 Y 성분이 수평인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Z 성분도 이 유전체와 수평인 성분이 되겠죠. 그래서 Z 성분도 수평인 성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X 성분은 D1과 D2가 같고 Y 성분과 Z 성분은 E1과 E2가 같겠죠. 수평 성분, 접선 성분이기 때문에 수직 성분은 법선 성분이기 때문에 전속 밀도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정리를 해보면 D2는 좀 전에 dx2 플러스 dy2 플러스 dz2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죠. 자, dx2는 x 법선 성분이기 때문에 d1과 d2가 같습니다. 그래서 dx2는 dx1과 같고요. dx1은 전개와 전속 밀도의 관계에 의해서 입시론 1번 곱하기 2x1과 같게 됩니다. 그죠? d는 입시론 2. 이 공식 성립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시론 1번 2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그죠? 곱하기 2의 전개의 세기 2의 1번의 X성분 20AX가 되겠네요. 그죠? 20AX. 그래서 20입니다. 20. 그래서 얘는 40 입시론 제로 AX가 되겠네요. 이제 Y 성분을 좀 찾아볼까요? Y 성분은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죠. 입시론 2의 전개의 세기 2의 Y의 이 성분.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잖아요.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그래서 유전율 입시론 2 곱하기 전개의 세기의 Y 성분과 같다. 이 두 번째 유전체에서. 자, 그런데 Y 성분은 수평 성분. 그죠? 접선 성분이잖아요. 접선 성분은 E1과 E2가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론 2 곱하기 2의 요 Y 성분. 전개의 세기 1번의 Y 성분과 같다. 그래서 유전율 2번은 4 입시론 제로죠. 그래서 4 입시론 제로 곱하기 Y 성분 마이너스 10 AY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0 입시론 제로의
AY가 됩니다. 네. 자, 이제 Z 성분 찾아볼까요? Z 성분은 입시론 2번 유전율의 2번 유전체의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 2의 Z 성분의 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죠. D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또 정리해 보면 Z도 수평 성분이기 때문에 1번 전개의 세기와 2번 전개의 세기가 같습니다. Z 성분은. 그래서 유전율 2번 유전율 곱하기 2의 1번 전개의 세기 Z 성분과 같다. 이렇게 나타내어질 수 있어요. 자, 2번 유전율은 4 곱하기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1번 전개의 세기의 Z 성분 플러스 5AZ가 되겠네요. 그죠? 예, Z입니다. Z. 그래서 두 개 곱하면 20 입시론 제로의 AZ가 되겠습니다. 자, 얘네들을 우리가 찾아낸 얘네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D2는 40 입시론 제로의 AX 마이너스 요거 들어가야죠. 40 입시론 제로의 AY 플러스 20 입시론 제로의 AZ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세 항에 다 입시론 제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시론 제로로 묶으면 입시론 제로 40AX 마이너스 40AY 플러스 20A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입시론 제로 40AX 마이너스 40AY 플러스 20AZ. 이렇게 계산해서 2018년도 1회 14번은 2번이 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거와 같이 벡터를 알아야 되고요. 전개, 그 다음에 전속 밀도, 그 다음에 전개와 전속 밀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유전율, 그리고 유전율이 서로 다른 유전체에서의 그 경계면의 조건, 이것들을 다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솔직히 시험장에 가서 풀려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서 부분적으로 시험에 많이 잘 나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한번 쭉 다 이해하시고 이 문제를 완벽하게 풀어내시면 이것보다 쉬운 정도의 난이도가 좀 낮은 정도의 문제들은 다 풀 수가 있으시겠죠?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 전치모에 올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될 때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